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올리.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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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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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이 오늘 네. 네, 다음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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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사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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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 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 만원 후원해주시는 우느나이 이칠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 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왕. 와, 여러분 지금 박 이게 뭐 박사가 그 영상으로 재롱을 많이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롱을 보시려면 유튜브로 오셔야 됩니다.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치. 다음에 그게 날 수도 있어. 네. 그럼 멤버 근황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요? 아, 네. 그전에 유튜브 댓글 하나만 좋습니다. 소개하고 근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옛날 방송인데 이게 언제 거야? 25화 정도 되니까 19년 9월에 있었던 방송이네요. 방송에 이제 문제 정의 평균과 분산 파트 1인 거 보니까 아마 김 팀장이 했던 것 같아요. 평균과 분산인 거 보니까. 여기에 오랜만에 댓글이 달려서 보니까 곧 주식 부자님께서 3년 만에 복습으로 정주행 중입니다. 다른 공부하는데 BGM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하하. 그래서 아니, 너무 저희의 감사한. 잡설이 예. BGM이 되는군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공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와, 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공부 저 잘 되는 방송이면 때는 괜찮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저 때는 우리가 되게 잡소리도 정말 많이 하고, 물론 지금도 많지만, 그리고 여러 음. 가지로 약간 세팅이 많이 안 되어 있을 텐데 그 상태의 그 음향을 BGM으로 쓰신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맞아요. 제가 막 중간에 실없는 농담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어 그때는 서로 드립을 못 해 가지고 뭐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맞아, 맞아. 시절이었는데, 네. 뭔가 쓸데없는 5% 소리를 많이 만났을 때 했는데. 생기는 케미가 있었어 그때는. 맞아요. 맞아요. 저희끼리 그 노느라 신난 그런 방송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리고 짧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5,000 아. 구독자 수를 돌파했습니다. 와우. 우! 오. 와.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빠밤. 아주 구독자가 5,000 명이라니. 적나라한 그래프가 있고요. 2019년 4 음. 월 19일 날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5.1천 명 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와. 보니까 정말 꾸준히 늘어가네. 계속 뭔가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어쨌든 오르고는 있다. 근데 별다른 사건이 없었네. 그냥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꾸준히 올라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때가 아마 사선으로 요때가 올라가? 한 2월 정도인데 다시 쭉 올라가다가 2001 년에 좀 꺾이다가 다시 또 여기서 좀 올라가다가 뭐 요런 식이에요. 여기는 좀 최근 좀 꺾이고 있긴 한 것 같아. 이제 이 진짜 슬슬 정도면 세츄레이션 되고 있다. 그 팍 뛰는 신기하다. 게 없네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걸 인제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알고리즘에 특별히. 노출되어 봤자 조리돌림이나 어. 당하고 이런 거죠? 그래, 우리 건강하게 오래 합시다. 과도한 관심 네. 받지 말고. 네. 그래서 그래. 근황이 과도한 어떻게 관심 받아도 되는 거 되십니까? 아니야? 어. 과도한 받고 관심이요? 싶어요? 어.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쪼끔씩만 늘어나면 좋겠다. 천천히 쪼금씩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다. 아니, 갑자기 막 우리 10만 그럴 수 구독자 있지. 이렇게 되면 우리 감당하겠어요? 못하지?
그러게. 그거는 뭐 안 그럴 될 수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아 10만 그래요? 원 구독되면 일단 우리끼리 싸울 거야. 뭘로 이렇게 싸워요? 해야 된 이제 더 잘하려는 욕심이 생기면서 아 10만 누구는 이 A로 되면? 하자, 누구는 B로 하자 이러면서. 아 그런가?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10만 이 되는 거면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이 예. 상태로 예. 변함없이 그냥 했는데 이렇 10만 이 달성된다면 그냥 그렇죠. 하던 대로 해도 되는 그러니까 꾸준히 거죠. 가야 된다고. 갑자기 10만 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 90살쯤은 되는 거지? 아 지금 지금 3년 5천 명 걸렸잖아요 되는데 3 지금. 년 걸렸으니까요. 예예예. 그럼 그러니까 10,000 명 5,000명 되는 게 6 수준으로 년. 이제 앞으로 제가 3년 걱정하는 뒤죠. 예. 거는 인제 그때까지 유튜브 플랫폼이 지금처럼 아 그치, 그치, 그치. 중심에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에요. 우리는 살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음. 진짜 지금도 실없는 소리 하네요.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IT 업계에 막 칼바람 분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막 그죠? 막 막 몇만 명씩 페이스북 자르고 막 메타도 이런. 막 해고하고. 그니까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건재한 이런 플랫폼들이지만 알 수 없다는 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냐 10 년 거의 10몇 년 전에 싸이월드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쓰던 시절인데요. 없잖아요. 그러게 음. 말이에요. 음. 음. 그거 다시 킨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시 제대로 키지도 않은 거예요? 뭐 사람들 뭐지? 사진 복구하고 막 그런 거 예. 들었던 것 같은데? 볼 한 수 번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되긴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냥 추억을 보고 끄지 그걸 실제로 SNS로 쓰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음. 그냥 그 정도? 뭔가 블록체인 뭐 이런 걸로 섞어서 낼 것처럼 했던 것까지 기억나는데. 음흠. 음흠흠. 음흠. 네. 하는 김에 맞아. 사는 김에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네. 블록체인 생각이 나서 네. 그 이제 루나 코인의 급격한 타격을 받고 지금 블록체인 업계가 휘청을 한번 음. 했는데 최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바이낸스예요. 아 네. 근데 고거 다음번에 있는 게 FX 뭐야 이름 까먹었어. 근데 FTX? FTX인가? 아무튼 음. 거기가 자기들 맘대로 고객 돈을 자기네 자회사에 빌려주고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논 정황이 있는 데다가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뱅크런을 해서 파산했어요. 음.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두 번째 회사가 파산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어. 다 급락 중이에요, 급락. 또 똑같이. 어허. 그래서 예. 그래 갖고 근데 그걸 또 바이낸스가 "사 줄게."라고 커버 치려고 하다가 '얘네 사기친 거네.' 싶어 갖고 안 산다 하는 바람에 더 크게 그 어허. 사건이 터졌죠. 예.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가 아주 루나 코인 때부터 지금 급전직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만요. 예. 어디 요즘에 뭐 어디 좋은 생태계 없습니까? 다 왜 이렇게 떨어지고 안 좋은 얘기밖에 없지? 데이터 올리 커뮤니티 제일 좋은 생태계 아닙니까? 아. 데이터 올리기 5,000 명을 돌파했다. 아 이거 그럼요.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게스트로 따져도 게스트 숫자도 꽤 상당할걸? 그렇죠. 그렇죠. 저도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제 뭐죠? 네 오. 제 책 책 쉽게 배우는 말고 R 데이터 분석. 네 거 이번에 봐. 16세를 출간했습니다. 16 야. 아 세 네. 미쳤다. 아마 요 방송 나갈 축하합니다. 쯤에는 서점에 깔려 있지 않을까. 이야. 김 팀장이 먼저 소개하는 건 진짜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에게 있는 유일한 즐거운 이야기. 아 책이 계속 팔리고 있다. 아니 다른 분이 또 댓글 보낸 거에 또 옛날 네. 에피소드에 댓글 다셨길래 잠깐 들었거든요. 그때 김 네네. 팀장 에피소드 그러니까 근황할 게 없어 갖고 제가 고양이 근황 물어본 게 나오더라고요. 맞아. 아. 예예. 그랬었죠. 되게 옛날 네. 거예요 그것도. 호두? 맞아요. 호두. 예. 다른 한 명은 기억 안 나. 두 명이었는데. 랭이. 네. 둘 다 맞아, 맞아, 잘했습니다. 맞아. 아 그렇군요. 그래 갖고 뭐 뭐 그때 뭐 책 앞에 자기 저자 소개에 뭐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거 있어 갖고 맞아. 막 무슨 고양이 고양이 어쩌고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예. 진짜 모시고 집사와 뭐 산다? 아내의 간택을 받아 모시고 살고 친구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썼던 것까지도 얘기했더라고. 예.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변함이 없어. 그 책을 저자 속에 쓸 당시하고 지금하고 뭐 삶의 기조나 뭐 환경이 그렇게 달라진 게 없네요. 대박이다. 그렇군요. 앨리스는 뭐 네. 없습니까? 저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안 했어요, 운전을? 면허가 이제 지갑에만 한 1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면허가 있는데요. 인제 오. 운전을 좀 해서 회사를 다녀보려고 차를 운전 사신 거예요? 연수를 있는 받고 차를 드디어 쓰시는 거예요?
있는 차 집에 있는 차는 카니발이라서 제가 몰 자신이 없고요. 그 뭐지? 이번에 쏘카에서 무슨 구독 제품 구독형 뭐 어.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게 음음음. 뭐지? 퇴출근 구독이라고 퇴근길에 퇴근할 때 회사 근처에 있는 쏘카존에서 차를 빌려서 밤 6 음음음. 시에 오후 6 시에 빌려서 집에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다시 출근을 아침 10 시까지 그 똑같은 쏘카존에 반납하는 그런 구독 모델이에요. 와우. 공유 완전 괜찮네. 자전거랑 신박하죠? 비슷한 개념이구나. 딱 그래서 그 퇴근 시간에랑 출근 시간 퇴출근 구독인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길래 신청해 가지고 써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 어제 처음으로 출근길을 아침에 출근을 해 봤거든요. 혼자. 예. 처음으로. 그 혼자 두둥. 이렇게 어. 장거리 1 시간 정도 되는 운전 처음 해 가지고 라디오 제가 지금 틀면. 긴장하셨겠네. 라디오 못 들었죠. 라디오 그냥 그 왜 잔잔한 피아노 음악 이런 거 정신 사나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진짜 손에 땀 나 가지고 바지에 손 닦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달달달달달 하면서 갔던. 근데 시간이 어. 안 줄어요. 대중교통도 1 시간 반인데 차로도 1 시간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돈을 주고 고문을 받나.'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이 음. 불편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운전이 편하시면 예. 그냥 그게 낫다고 맞아요. 보시더라고. 그리고 그쵸. 그냥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치. 진짜? 다른 근데 부대 끼지 않고 그냥 어. 조용하고 고요하게. 내가 그냥 고요하게 내 시간을 쓸 수 음.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다고 그리고 더 뭐를 더 할 수 중요한 있는 게 게 아닌데? 그때는 그 데이트홀릭을 들을 수 있죠. 참. 집중해서 할 어 맞다. 수 있다. 맞아. 컷 1 화부터 듣기 시작하면 정주행에서 음. 팔로우업할 수 있겠다. 와 그러네. 맞다. 정말 좋은 이야기. 참. 이참에 데이터 자랄이 되면 되겠네요. 야 데이터 자랄이 되어 보자. 네. 근데 진짜 앨리스가 옛날 거 듣고 우리한테 음. "그거 뭐 이런 거 있었다면서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게 음. 저희가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아 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한 다시 번 가서 들었으면 들어야지 기억나.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돼. 그치, 그치. 뭐 네. 갑자기 또 소카 얘기하는 김에 마지막 한 마디만 덧붙이면 소카랑 네. 쿠팡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봤어요. 오 드디어 좋은 대단해. 소식이네요. 역시 버텨야 돼 일단. 역시 뭐 존버인가. 둘 다 음. 일부러 계획했다가 이제 목표 어. 얘기였으니까 이제 "할 계획된 수 적사. 있어." "할 수 있어." 한 거지. 음. 예스. 좋아요. 즐겁네요. 넹. 그러면 이제 우리 근황 토크를 슬슬 마무리를 하고 또 말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네 없죠? 없는 이상한 걸로. 희한한 어 진행인데 색다르다.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색도 싹 신선했어 달라. 순간. 뭐 새로운 건 좋은 거지. 좋아요, 좋아요. 마음대로 해 봐요 어디. 네. 색다르네. 네. 네. 아주 그래서 이제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게스트분이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이제 네. 맞습니다. 오늘의 초대 게스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서 와. 오세요. 와 형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용주님은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 한번 나와 주셨던 적이 있는데 저희 또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번에는 R을 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네, 언어학자로 나오게 됐네요. 저는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 과정 중인 최용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언어학에서 주로 하는 연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의 언어 습득이나 아니면 다 큰 어른들의 문법 처리 이런 거를 주로 연구를 하고요. 네, 언어학이라는 거를 얘기하러 나왔고요. 언어학이라는 분야가 재밌고 다양하고 넓어서 다른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네, 얘기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참고로 용주님은 지난 에피소드 177화하고 178화에 저희가 그 알스튜디오 컨퍼런스 참관기 주제로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그때 용주님이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나눠 주셨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알스튜디오 컨퍼런스 동영상이 다 편집돼서 올라왔더라고 유튜브에.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들어왔더니 용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용주님이 되게 성격이 차분하고 천천히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국어로 말할 때만 그러신 거였어요. 영어로 말하시는 거 아. 보니까
완전 폭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도 엄청 빨리 하시고. 지금 김 깜짝 팀장이 놀랐어요, 영어로 진짜. 말할 때 느끼는 김 팀장의 성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거잖아. 영어로 말하면 네, 김 팀장이 영어로 말하면 지금 김 어. 팀장의 성격대로 느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언어가 아. 다르면 좀 다른 성격의 네.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뭐 제2의 자아가 있는 것 같이. 근데 용수님이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뭐요? 네. 어떻게 상상한 거지? 그러니까. 영상 한번 봐야겠네.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안 보고 차분하고 들으니까 조용한 모르겠어. 그런 완전 아. 그 약간 투머치 토커에 가까운 그런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스피커 코칭에서 받은. 아, 아. 맞아. 그거 해준다 그랬었죠. 우와. 일부러 그런 느낌을 그것도 주신 살짝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전체적으로는 좀 차분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귀에만 이렇게 꽂히는 스타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력하게. 네. 그럼 이제 저희 지난 방송에 이어서 요번에도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언어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되게 재미있게 어린이 언어 습득 뭐 이런 걸 어른들의 이제 문법 이런 얘기를 되게 얘기해 주셨는데, 언어학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학문인가요? 네.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언어의 구조를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게 언어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사실 언어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랑 학교의 전통에 따라서 살짝 언어학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있는 이제 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그 언어학이 자연과학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나 뭐 생물학 뭐 이런 데랑 같이.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녔던 이제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는 그 사회학이랑 인문학 이렇게 좀 문과 계열로 이렇게 엮어놨어요. 언어학을.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해외라고 말할 뻔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을 해외라고 말할 뻔했는데 한국이나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대학교 안에서는 그 언어학과라는 이제 과가 따로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드뭅니다. 별로 없고요. 대신에 영어 영문학 이렇게 English Language Literature라는 과가 있고, 그리고 영어학과라는 과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언어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언어학이라는 거 대신에.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언어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단정짓기가 사실 어렵고, 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언어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문학이랑 사회과학이랑 같이 있을 때의 언어학과 자연과학대 안에 같이 속해 있는 언어학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건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언어학의 정의가 이렇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 어떤 이제 학교 이렇게 거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점이 더 이렇게 emphasize가 되냐, 그런 거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인문학 쪽에 속해 있는 그 언어학과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학이나 그쵸, 막 인문학 이런 문과 쪽인 데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교수분들도 보면은 이제 언어학과에 있는 교수지만 또 이제 사회학에도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이렇게 좀 크로스 폴리네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다른 필드에 대해서 받는 영향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과학 계열에 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그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과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어울리다 같아요.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저희도 저희 언어학과 오피스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오피스 바로 밑층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세미나 룸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그러면 의미에서 네. 언어학도 약간 이런 거네요. 약간 문과 계열이 있고 이과 계열이 있고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문과적인 성향이 더 이렇게 emphasize가 될 어. 수도 있고 이과적인 거 emphasize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그 어느 문과적인 쪽에 건 있는 분들이냐에 따라서 약간 서로를 디스를 한다던가 이런 그런 시각도 있나요? '아 쟤네 저런 식으로 너 연구해서 너 되겠냐.' 뭐 이런. 너무 한국적인 이제 관점이지 그게 않아 궁금한 그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지. 어, 어, 문이과 논쟁 이런 거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그냥 아카데미아에 있다 보면은 그냥 교수들 간에 그럴 수도 있고 아. 그게 꼭 그렇게 큰 단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떤 이론을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이론이 있으면은 그 막 문과, 이과 이런 식으로 안 봐도 그냥 이과 안에서도 아주 조그만한 다툼이 있어도 네, 그런 식으로 좀 트라이벌하게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문과, 이과의 디바이드는 별로 거기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냥 그렇군요. 네, 이론 간의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과 쪽은 좀 머릿속에 잘 들어왔거든요. 대충 '아 이런 식의 것들을 하시려나 보다.' 아니면 이런 분위기겠다 느낌이 왔는데 사회과학 쪽은 여전히 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약간 교육 쪽에 쓰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르겠네요. 어떤 쓸모의 연구들 아니면 어떤 방향의 연구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언어학을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학이 이제 언어의 구조를 이제 과학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언어 구조에 몇 가지의 또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그 언어 구조라는 것에 이렇게 여러 앵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리, 언어의 소리, 그리고 하나는 네. 언어의 뭐 문법, 문장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언어의 의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리, 문법, 의미. 그거를 이제 뭐 사회학이나 이렇게 인문 계열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잠깐 번역기 띄워놨는데 방언 이렇게 좀 사투리 이렇게 그런 것에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다르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없어지고 영향을 어떤 받았고 것이 네. 표준이 되고 왜 어떤 방언은 표준이 되고 어떤 거는 표준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학을 살짝 섞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사회학 관점에서 이렇게 언어학을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문과적인 언어학, 그렇게 사회 언어학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언어랑 좀 이제 culture에 관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그 언어에 예를 들어서 그 숫자 표현이 잘 발달되지 않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드 이렇게 좀 경제 활동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사회랑 이렇게 culture 이런 거에 엮어 가지고 언어랑 거기에 이렇게 relationship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문과 계열이고 아니면은 언어의 구조를 이제 모델링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직을 통해 가지고 set theory처럼 이렇게 로직을 통해 가지고 그 구조를 그냥 인간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언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연구한다. 그러면 좀 더 이과 계열이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왜 언어학자 중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촘스키잖아요. 노암 촘스키? 맞아요. 그분은 그러면은 약간 그 인문학 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언어학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분은 네. 사실 좀 더 이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려야 그렇지 않나? 첨스키도 그리고 그 펜에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PhD를 할 건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우리 과가 그 첨스키한테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있는 그게 이제 첨스키부터 발달된 그런 언어학이거든요. 그게 이제 좀 더 모던 이제 요즘 세대의 언어학인데 그거는 이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랑 언어의 구조가 뭐냐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구조를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맞아요. 언어학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문학이 아닌 게 그 언어랑 사람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언어는 있다. 그래서 그냥 언어를 연구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걸쳐서 사람 뇌에 있는 언어를 연구하는 거지 언어가 뭐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거는 사실 아니다.
이런 좀 아. 어떻게 보면 좀 라디컬한 그런 네,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순수 언어학 같은 느낌으로 사람을 배제한 언어 그 자체를 연구하는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순수 수학하고 통계학과의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냥 수 자체로서의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이 수학이라고 하면 그죠? 언어학도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음. 음. 오. 재밌네요 되게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언어학 예를 들면 용준 님이 이제 지난번에 그런 R 컨퍼런스 이런 데서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언어학에서는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을 쓰게 되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되게 언어를 구조를 쪼개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쪼개서 어떤 언어에 관한 이렇게 자세히 어떻게 언어를 들여다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도 다른데 그래서 뭐 언어의 소리를 보냐, 뭐 문장을 보냐, 의미를 보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언어의 소리를 연구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막 사운드 웨이브 같은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이제 시그널 그런 거를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미 같으면은 사람들한테 문장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법 같으면은 이제 문장을 주고서 문장을 어떻게 그 실시간으로 풀어 나가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장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하는데 그 문장 처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그 이런 것도 짧게 설명하자면 우리 뇌 안에 언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NLP 그 컴퓨터 쪽으로 보면은 이제 NLP 보면 NLP 모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풋을 문장 스트링으로 주고서 그걸 이제 parse를 해주잖아요. 여기 문장에 있는 이 단어는 뭐 주어다, 뭐 이 단어는 뭐 형용사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NLP 모듈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언어 기관이 있다고 일단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안 보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구현이 돼 있냐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언어를 듣고서 그것을 풀이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사실이 있으니까 그 팩트를 가지고서 언어 NLP처럼 이렇게 언어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그 언어 처리 기관의 그 논리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서필드가 있어요. 그런 언어학 안에 있는 그런 토픽이 있어요. 음. 거기에서 네, 언어 기반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그거를 그냥 블랙박스로 생각을 하고 문장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걸 인풋이라고 생각하고 언어 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의미 해석 이런 것을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풋과 아웃풋의 그 릴레이션십을 연구를 하면서 그 이제 언어 기반이라는 블랙박스를 네,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의 문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뇌에 네, 물리적인 어떤 언어 처리 기관이 진짜로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럼 모르는 거죠. 발견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네, 있다라고 그냥 전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있을 네, 텐데 아마 우리는 발견을 못 했겠지. 근데 아마 이런 모양으로 작동을 할 거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언어학 어. 이게 좀 들으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 안 보이는 건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연구를 하냐? 왜냐하면 뭐 좀 더 이게 막 물리 법칙 이런 걸 하면은 뭐 내가 뭘 들고 있는데 떨어뜨렸다. 이건 보이잖아요.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이론을 차근차근 이렇게 발달시키는 게 좀 뭐랄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어떻게 발달을 시키냐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인지학이 그냥 언어학만이 아니라 뭐 그 심리학 뭐 다른 이제 인지학 계열에 있는 학문들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있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원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실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서 이제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그쵸.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 기반도 네. 아니, 네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과학적 방법론이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것도 그게 있을 거라고 가정한 다음에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그렇죠. 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가설이 먼저 있는 거죠.
네네네. 뭐 만류 인력 같은 것도 가설을 세우고 그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그쵸. 뭐 되고 뭐 암흑물질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지. 예예. 뭐 중력이 무엇인지 빛이 중력 때문에 휘는지 다 어쨌든 가설을 바탕으로 그게 실제로 동작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를 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관련된 걸 과학적 접근을 한다라는 느낌이 쪼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까 아, 말씀하셨던 네 이 학교의 이 연구 방향성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언어 자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뭐랄까 좀 더 뭐 사회랑 우리의 뭐 행동 이런 거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언어학이 과학인 이유는 언어 자체가 무슨 과학적인 그런 오브젝트가 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언어를 연구를 하는 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언어학이 음. 과학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접근 방법이 맞아요. 과학적이라는 거죠. 접근 방법이 과학적. 네. 그렇게 네 아시면 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의미로 살짝 말씀하신 예예.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짧게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살짝 뭐 영어 언어랑 관련된 다른 필드랑은 쪼금 다를 수 있어요. 뭐 막 리터처라든가 뭐 소설, 문학 크리에이티브 예. 라이팅 이런 것도 언어를 쓰고서 언어를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언어의 뭐 논리나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다기보다는 그냥 그죠. 과학적인 분야는 아니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단 과학적인 어프로치는 아니니까 그런 거랑은 이제 언어학은 살짝 다르다. 그렇게 그것도 참고해 음. 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문학에서 뭘 증명하거나 가설을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을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그죠? 네. 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언어 거대 모델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걔도 지금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언어 인풋을 통해서 언어 아웃풋을 내는 애니깐 지금 인간에 대응되는 언어 인풋으로 인간이 그 언어 처리 기계라고 가정하고 대응되는 아웃풋을 처리할 때 하는 무언가를 연구하는 거랑 같은 방법론을 쓸 거라고. 그래서 근데 빅모델에 대한 관점은 쪼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네네. 우리가 딥러닝 계열의 모델들은 머신러닝 모델이 다 그렇잖아요. 그 내부 구조를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인풋하고 아웃풋만 맞춰 주면은 그 내부에 있는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용준 님이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먼저 아마도 '언어 모델은 이런 모양으로 동작할 거야. 이렇게 작동하겠지.' 이렇게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증거를 확인해 보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나요? 그 네. 설계를 사람이 직접 하느냐의 여부에서 쪼끔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아니 둘 다 좀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그 박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인풋, 아웃풋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NLP 모델 이런 것도 사람이 인풋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NLP 모델도 그냥 이게 우리가 언어를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언어의 어떤 의미로 언어가 데이터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 NLP 모델이 언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NLP 모델이 언어를 봤을 때 자기가 보는 거는 그냥 이제 스트링이잖아요. 뭐 막 가나다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알파벳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게 인풋인데 거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 데이터냐 이거는 NLP가 습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일단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어떤 뭐 영어 문장을 읽는다고 했을 때 뭐 스펠링은 사실 언어 문법에 중요하지 않다. 대신에 이렇게 그 단어 단위로 이렇게 문장 안에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장의 구조가 바뀔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그 아이디어를 NLP가 아. 자기 혼자서는 습득을 못하고 사람이 얼만큼 그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모델 안에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에 이렇게 하드 코드를 해놓든지 아니면 인풋에서 이런 것만 포커스하고 스펠링 이런 거는 포커스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잘 빚어가지고 이렇게 모델한테 주든지 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네, 사람이 프로세스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NLP 모델도 그런 그 상황에다가 놓으면은 더 잘 배운다. 이거는 있기는 아. 그러니까 무작정 랜덤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름길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리로는 가지 마 이렇게 어느 정도 설계를 해줬을 때 효율적으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가설과 이론이 설계가 들어가 있기는 한 거네요. 네, 무작정 만든 것이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한 그렇구나. 가지 더 여기에 있는 막 뭐 딥러닝, NLP, 뭐 막 네. 뉴럴넷 막 이런 게 이제 요즘 사람들 막 많이 핫하잖아요. 이제 language, 뭐 언어 처리 이런 분야에서.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언어 처리를 제일 잘하는 모델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죠. 사람은 빅데이터로 안 배워요. 사람은 이제 그 아기 때 이게 습득을 네. 해가지고 거의 막 10살 정도만 돼도 이제 그 언어 처리를 잘하고 어떤 문장은 틀리고 어떤 문장은 맞는지 안 본 문장들도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거는 문법이 틀리다 이런 이렇게 프리딕션도 할 수 있고 엄청난 그렇죠.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애들의 그 그냥 브레인 애들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 인풋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잘하는 단어도 별 잘 환경에서 주는 모르잖아요. 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음. 심지어 아이들은 이제 뭐 아기 때부터 이제 거의 그쵸 뭐랄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NLP 모델에다가 그렇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줄 때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이런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블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죠. NLP 트레이닝을 네. 할 때,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 근데 애들이 막 1살, 2살 이렇게 갓난 아이가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소리나 이렇게 문장들을 들을 때 사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말 막 우리가 틀렸다고 말 누가 실수를 지적하고 다 해도 해주는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틀린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아주 험난한 그런 인풋 환경에서 자라나도 그리고 그러네요. 인풋이 별로 없는데도 이게 우리는 다 성인이 돼가지고 완벽한 이제 완벽히 언어를 습득하고 안 보인 문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고 틀렸는지 맞는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다 빅데이터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언어학 안에서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가 없이도 이걸 설명할 수 있냐. 빅데이터가 없이도 막 그런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시스템이 없어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냐. 이런 게 사실 언어학에서 오는 레슨인 것 같아요. 그런 엔지니어링 쪽에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애기들은 뭐 그렇게 학습을 다 열심히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살만 돼도 문법 체계에 그렇게 틀리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니까 무슨 수로 그걸 배웠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단순히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걔가 말을 잘하게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하도 이제 빅데이터가 강조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 아마 사람도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강화 학습의 방식으로 매번 그렇게 학습을 경험하면서 익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듣고 보니 그렇지 않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보통 애들은 힘들죠. 지들끼리 대화하면서 배우는데 다 서로 네. 틀린 말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어 처리하는 기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걸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얼만큼 인풋이 아무리 노이시해도 딱 네. 알맞는 데이터만 애들이 프로세스를 한다. 필요 없는 거는 애초에 프로세스를 안 한다. 기관이 필터를 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정을 하고서 어프로치를 하니까 이런 그런 컨클루전에 도달하는 거죠. 빅데이터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보니 애들이 랜덤하게 망가지진 않는 것을 보니 뇌에 아마 그 방향을 잡아주는 기관이 태어날 때부터 있지 않겠냐라는 맞아요.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 촘스키의 주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작동 원리를 이제 언어학에서 적어도 첨스키 그 트래디션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의 작동 그렇군요. 원리를 이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면 아니 돼요. 저는 이 빅데이터 계통의 방법론이 뜨면서 촘스키가 지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네요. 또 모든 게 다 이걸 부정하는 식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뭔가 촘스키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본데요, 그러면? 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촘스키에 대한 접근이 빅데이터 때문에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들었었어요. 그 얘기는 그래요? 그렇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건 아닌 나왔었거든. 거,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워드 투 벡터 같은 모델의 기본이 촘스키의 이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빅데이터 때문에 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갔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옛날에 번역기 만드는 방식하고 지금 만드는 방식을 이제 비교하면 지금은 일단 인풋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큰 모델을 쓰는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촘스키는 그런 걸 지향하진 않았던 거지. 설계를 면밀하게 해서 깔끔한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걸로 예쁜 언어 번역기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관점으로 예전에 접근했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좀 실패하고 최근의 방식이 대두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촘스키의 관점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용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한정 랜덤하게 데이터 준다고 이게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언어 모델이. 그죠? 네, 근데 박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살짝 언어학이 좀 뒤처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거의 갓난아기 필드거든요. 그 촘스키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학문들끼리 보면은 거의 한 60년, 70년밖에 안 된 그 현대 언어학이에요. 학문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네요. 리터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막 몇천 년간의 전통이 있잖아요. 언어학은 아직 좀 애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언어학에서 모델을 하는 언어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많이 발견을 하긴 했어도 완벽한 모델은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고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그 NLP나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그쪽만큼 돈을 많이 투자한다면 언어학도 좀 잘 되지 않을까. 네, 그 리서치 그랜트 그런 것도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애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냐를 완벽히 이해를 하면은 그거를 그냥 NLP 같은 모델에다가 그렇죠. 그냥 박아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게 찾아진다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단계잖아요. 저는 이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이런 데 비유를 잘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비행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다. 같이 발생하는 일을 먼저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아니죠. 새 같은 걸. 근데 이제 날갯짓을 따라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근데 날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는지, 날개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는 이유가 뭔지라는 걸 결국엔 알게 되면 그거를 기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가능해지고 본질적인 부분이니까요. 행동에 대한 그 미믹 따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좀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뭐 엔지니어링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만들기랑 조금 역전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라이트 형제 때는 엔지니어링 스킬이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만들 수 없는 기술이었는데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도 날갯짓 타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까지는 아니지만 새 같은 수준의 날갯짓 하는 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스킬이 올라온 거죠. 미믹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데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중간에 원리가 뭔지 모른 채로 따라하기가 가능해진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그래서 반대로 저는 이제 용주님이 하고 계시는 사람의 연구, 사람이 어떻게 동작하지? 라는 거를 하는 연구하는 과정과 그 방법이 반대로 기기한테도 써야 되는 방법이 돼버렸고 그래서 더 핫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죠. 실제로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NLP 쪽, 그러니까 완전 빅 모델, 버트보다 훨씬 큰 모델들이죠. 예를 들어서 GPT-3라든지 뭐 그 뒤로 다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쪽의 모델들은 실제로 거대 데이터와 거대 모델만 갖고 충분한 성능을 내고 있는데 왜 성능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성능을 내는가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용준님 얘기를 듣다 보니 저 분야에서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 김 팀장이 처음에 꺼내실 때 이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 쪽에 얘기를 하셔서 이거 한번 언급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제가 용준님께 여쭤봤던 게 언어학에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연구하는 데 쓰이는가 이런 거 이제 여쭤보고 있었거든요. 예, 아까 소리 데이터, 그다음에 문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이런 데이터들이 쌓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문법 처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분야 하나로서 거기에서 쓰는 그 메소드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눈으로 읽잖아요. 그 읽을 때. 그리고 네. 이제 눈으로 이제 그 사람이랑 기계랑 또 하나 큰 차이점이 그 NLP 같은 기계는 문장을 한꺼번에 처리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단어 하나하나씩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 모델에서는 이거를 이제 bottom up processing이라고 말해요. 그 모든 문장이 주어져 있고 그거를 알맞게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이 단어는 주어일 거다. 이 단어는 뭐 형용사일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주어진 상태에서. 근데 사람은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냐면은 탑다운 프로세싱을 해요. 일단 내가 그 문장을 읽고 있는 문장이 이런 형태일 거다라는 이런 프리딕션을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그거를 단어가 그 읽히는 실시간으로 그거를 또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은 언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단어가 왔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어울리는 단어가 요거니까 뒤에 아마도 요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하면서 읽는다. 네. 순서대로. 그런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그거를 단어 단위로도 하지만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거는 문법 단위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봤을 때 주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올 게 동사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없어요. CPU가 적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올까 이런 걸로 하면은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니까 사람은 어떤 단어가 나올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 어떤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장을 내가 읽고 있는가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프리딕션을 하는데 그거를 그 눈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오는 단어가 그 동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보는 게 형용사다. 그러면은 잠깐만 좀 이렇게 막 어리둥절 뭔가 할 수 있단 이상한데? 말이죠. 네, 뭔가 이상한데 근데 그거를 읽는 동안에는 아주 그 희미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갑자기 읽다가 막 이렇게 큰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눈 움직임에서 살짝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살짝 그게 보인다는 게 동공이 이제 그러니까 살짝 자연스럽게 쭉 읽힐 때하고 네. 그렇지 않을 때의 눈동자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네, 뭐지? 동사를 예측했는데 형용사가 나왔다. 이러면은 네. 거기에서 잠깐 멈추거나 좀 더 왜냐하면 이렇게 놀라는 처리를 해야 거죠. 되니까. 잠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문장을 읽고 있는지. 그래서 잠깐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눈동자 퓨필이 이제 좀 커졌거나 동자 좀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동공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안구 측정기, 안구 운동 측정기라고 이게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하드웨어로 같이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게이밍 할 때 쓰려고. 그래서 맞아요. 컴퓨터 스크린에 어디에 보냐에 따라서 이제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 이거를 데이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안구 운동 측정기에다가 그 실험 당사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고 그리고 문장을 읽으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 안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문장 앞부분을 읽고 있을 때는 벌써 내가 이런 문장을 읽고 있다. 그거가 이제 사람 뇌에 있으면은 그 예측을 이제 violate를 하면은 그 prediction을 violate를 하면은 이제 눈동자 움직임에서 나타날 거다. 그래가지고 눈동자 움직임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있는 예측하고 있는 그런 문법의 구조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측에 맞아 떨어지면은 읽는 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근데 예측에 틀리면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어떤 인풋을 가지고도 어떤 문장을 예측을 하는지 그런 이제 언어 처리 기관의 프로세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로 멍청하게 듣는 대로 생각을 떠올려 보면 그러면 문장에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박 박사입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안녕하세요. 해골물 박 박사입니다 같은 문장이 써져 있고 안구 그걸로 검사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게 아주 당연한 뭐랄까 틀린
것도 있잖아요. 막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막 단어가 아니라 해골이 나와 있다.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건데 좀 더 이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서로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못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언어학적으로 그러게요. 저도 잘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더 네. 자연스러운 건 맞지만 미묘한 자주 안 거. 나오는 문장?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장들끼리 비교를 해도 네.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그러니까 문법 오류가 아닌데도 오류는 네, 맞아요.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처리 방식이 달라지니까 문정 구조가 달라지면 문장은 그게 다 읽고 나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어도 그런데도 맨 처음에 읽고 있는 동안에 예측을 잘못하면은 다음 나오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거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에 영향을 받는 거네요. 주변에 같이 그 놓여 있는 단어들이 뭔지에 따라서 네. 그죠? 이걸 프로세스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거 주변에 있는 인포메이션에 어떤 것에는 영향을 받고 어떤 것에는 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 기관이 그쵸. 어떤 인포메이션을 필터하고 어떤 인포메이션은 데이터라고 수집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theory를 똑같은 문장에서 단어 하나씩만 바꿔가면서 여기에 들어온 단어가 뭔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속도가 달라지거나 뭐 눈동자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이런 걸 보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처리했구나, 처리하기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재밌네요. 그러면 이런 연구가 좀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의 연구인가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는 이게 뭐라고 불리더라 한국말로 실험 통사론.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문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연구하는 이 필드 안에서는 안구 운동 측정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ERP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뇌에 있는 액티비티, 그 뇌에 네. 있는 뭐 신경 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안구 운동 측정기는 사실 70년대, 80년대부터 리서치에 사용된 그런 메소드예요. 이런 걸 연구를 네네. 하려고. 그래서 그 옛날 사진들 보면은 좀 이렇게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그 검색을 하시면은 근데 70년대, 80년대 안구 운동 측정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실험 당사자한테 렌즈를 끼우는데 그래서 네.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데 렌즈에 이렇게 와이어가 달려 있어요. 헐. 그래서 렌즈를 끼고서 그 가운데에서 와이어가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어떤 기계를 이렇게 진짜로 눈동자가 물리적으로 움직인 눈의 거를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우와. 물리적으로 그거를 여기에 있었는데 이쪽 조금 움직였다. 이거를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는 그래서 엄청 그 옛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실험자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했다. 이렇게 렌즈를 그랬을 것 끼고 와이어가 같아요. 그렇게 네. 힘들어한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니 과학을 위해서 희생. 그 힘듦 때문에 우와. 연구 데이터 바이어스가 훨씬 더 심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다른 그것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했겠죠. 맞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죠? 좀 이제 기술이 힘들어요. 발전하지 않았을 때 연구하려면 그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하는 연구인 거죠. 와, 내가 들어본 라떼는 중에 제일 혁신적이다. 제일 과감한 라떼는. 우리는 뭐 천공 카드 정도 얘기만 들어도 와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눈에다가 와이어를 달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눈에 끼는 렌즈에 진짜. 와이어 달아서 안구 추적하고 그랬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너네 요즘 야, 렌즈로 그냥 다 세상에. 측정하지 이러면서 야. 아니지, 재밌네요. 요즘은 또 렌즈도 안 끼지. 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로 그죠? 다. 센서들이 있으니까. 또 뭐 어떤 데이터들이 또 있네요. 재밌네요. 측정 방식이. 네. 그리고 너무 뭐 재밌다. 글쎄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소리를 연구를 할 때 사실 언어에 관한 소리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안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소리를 연구할 때 소리를 만드는 이제 물리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함께 해요. 언어의 소리를 그럴 할 수 때. 있을 그래서 것 이제 같아. 그냥 시그널 프로세싱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혀나 이렇게 목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냐?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혀의 움직임이 바울이 모음인가 자음인가 어쨌든 그 바울을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말할 때 혀의 모양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라는 그
그런 그 소리를 만들 때 혀가 이제 밑에 있거든요. 이라는 소리를 하면은 천장에 닿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듣는 소리도 나오는 소리도 다른데 그 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 안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혀에 연구를 와이어를 하냐면 연결하나요? 네. 내라고요? 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있는데 진짜로요? 네, 아주 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혀에다가 그 숯을 발라요. 혀에다가 숯. 이렇게 숯을 아, 발라가지고 입 천장에 지워지는 닿으면은 걸. 네, 그래서 입 천장 혀가 이렇게 천재다. 입 천장에 닿는다고 해도 그 혀의 그 앞부분이 닿는지 이렇게 옆 부분들이 닿는지 그 가운데 부분이 닿는지 이거를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숯을 이렇게 바르고서 입 천장을 그 막 아를 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는 아니지만 뭐 이를 해봐 이를 하고서 입 천장을 보면은 혀의 뭐 옆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소리를 이렇게 프로듀스를 했다. 와.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그 애기들 이렇게 관찰할 때 이렇게 쓰는 그거 아세요? 뭐라고 하지? 그 어떤 라디오 같은 이렇게 젤 바르고서 이렇게 임산부 그 배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네네네. 뭐라고 초음파 네, 초음파 네네네. 검사. 그거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 목에다가 움직임을 혀 바로 보기 밑에다가 위해. 대고서 턱에다가 대고서 그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혀의 움직임을 이게 아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초음파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혀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소리 쪽에서. 일단은 이 측정 장비들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언어학 연구하는 데 그리고 있어서. 많이 이제 네. 리서치 쪽에서 이렇게 많이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구 측정기도 게임에서 원래 발달된 그런 그 게임을 위해서 발달된 그런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리서치를 위한 안구 측정기로 이렇게 아예 바꿔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에서 쓰는 초음파 그거 테크놀로지 가져다가 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리퍼퍼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네, 연구는 그렇게 창의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입안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부분은 되게 공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노래 막 이런 거를 하는 활동들을 했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사실 후배한테 노래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선배니까. 근데 노래 가르쳐 주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 두성 말로 어떻게 설명해? 두성, 휘성 막 이런 거. 목 뒤서부터 공기가 내 인중 사이로 나오는 느낌으로 노래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봐봐, 자 코에서 소리 나잖아, 코 막 이러면서. 그래 이건 비음이야.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듣는다고 내 느낌이 오냔 말이지. 그래갖고 그리고 그럴 또 때 이제 사실 뒤에서 초음파 장비를 꺼내서 근데 사실 초음파 장비로 보여준다고 해서 될 일인가 싶기는 해요. 네. 느끼게 해주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죠. 자기 거 봐가면서 고쳐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이러고 하면서. 그래, 아니 연구 목적이니까 저런 도구들 쓰는 거죠. 저걸로 뭔가 교정을 하겠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아니에요. 근데 언어학자가 봐야지 말이 돼요. 네. 근데 어디 보컬 강사가 한번 한다 혁신적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궁금해하긴 잠깐 해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로 할 수도 있지. 자기 혀 보여주면서 혀랑 목젖 보여주면서. 괜찮은데? 아니 근데 실제로 심리치료 방법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나한테 되게 안 좋은 습관, 행동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언제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이렇게 측정해서 보여주면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교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식의 맞아요. 치료 방법들도 실제로 도입돼 있긴 합니다. 이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래밍 방법론들이나 그죠? 모델들, 머신러닝 모델링들이나 이런 식의 작업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죠? 어떤 식으로 맞아요.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그 모델링도 이게 그 리서치를 위한 모델링 아니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뭐 테크놀로지를 위한 모델링에서 살짝 다른 점이 그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프리딕션을 좀 더 그 중요시 하거든요. 이 모델을 통해서 더 이렇게 accurate하게 더 accurate한 프리딕션을 만들게 그게 목표인데
학문 안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지? causal inference라고 이제 그게 진짜 세상의 원리인지 세상의 원리를 모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prediction보다는 그 뭐랄까 그 인과추론. 인과추론 맞는 것 같은데? causal inference는 인과추론인데? 예. 네. 그래서 그런 맞지 거에 않나요? 좀 아, 더 몰라서. 예, 예.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맞아요, 좀 맞아요. 의미를 네. 두고 있다 이렇게 그쵸. 네, 그렇게 짧게 설명을 네. 인과관계를 찾는 게 더 우선이지. 이것 때문에 어쨌든 예측 나오는 결과물 쓰겠다. 약간 이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한다라는 것은 그 별로 그 학계 계열에서는 안 하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어떤 모델을 쓰냐 하면은 그 여기 나왔는데 선형 회귀 linear regression 네네. 네, 네. 그거를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많이 linear 쓰죠. regression 그 모델에서도 이제 실험 언어와 그리고 모든 실험을 통해서 하는 연구들은 이제 그 linear regression도 있지만 이제 그 실험 당사자마다 이렇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의 그 다른 점 그것까지 캡처해주는 이제 mixed effects linear regression이라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average를 해버려서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자기는 그냥 원래 뭐 빨리 읽는 사람이다 이래도 그렇게 모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좀 다 알맞아 떨어지게 해주는 어렵다.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하는데 지금 서로 영어랑 한글 갖다가 서로 잘 모른 채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한국말로 된 자료가 잘 안 보여서 이게 제가 미리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는 잘 없겠죠.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로 자료가 엄청 많이 있겠지.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찾으면 나오겠지. 근데 연구자들이 그런 리니어한 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복잡한 모형들은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맞아요. 연구자들의 그래서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네. 목적이니까, 그죠? 예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맞아요.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들을 이제 찾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랜덤 포레스트나 XG 부스트를 했다가 뭐 리니어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프리딕터들 간에 어떤 게 이제 significant하고 어떤 게 significant하지 않는지, 어떤 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이제 interpret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더 그렇죠. 이해가 잘 되는 리니어 모델 같은 거를 더 추구한다. 성능이 더 나빠도. 왜냐하면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예측은 잘 되는데 왜 그런지 얘기 못 한다 그러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한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걸 뭘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명은 잘하는데 성능은 떨어져 그러면 못 파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모델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언어학이라는 게 이제 생소하니까 언어학이라는 게 뭐고 언어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봤고요. 최근에 용주님이 학계에서 발표하신 연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좀 재밌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용주님이 최근에 어떤 연구 진행하셨는지 그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이 정도 하고 우리 멤버들 소감 어땠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앨리스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막 떠올랐었냐면은 왜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들 때 입 모양을 따서 뭘 어쨌다 저쨌다 막 이랬었던 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그런 맞아요. 거 그래서 막 뭐 미음을 할 때 막 뭐랬지? 어디서 막 옛날에 위인전에서 봤는데 막 신하들 막 입을 막 보면서 뭘 했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거가 뭔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옛날에 그것이 현대에서도 이렇게 초음파 측정기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사례들이 너무 뭔가 이해가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일이잖아요. 되게 모르는 분야의 일이 아니라 내가 쓰는 말에 대한 얘기여 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박 박사는 어땠습니까?
네.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사실 느껴야 되는 감상들은 중간에 이미 다 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제 NLP 모델에서 이런 비슷한 접근의 연구 분석을 하는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 이게 요 분야에서 나온 방법론을 쓴다거나 이런 식이겠구나.'라는 짐작이 좀 들어서 그게 또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언어학이라는 걸 충분히 앞에 설명해 주셔 갖고 제가 드디어 좀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어 영문학과라든지 요런 언어학으로만 존재하진 않는 것 같고, 각각의 뭐 국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섞여 있거나 그쪽에서 하는 연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느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그 분야들도 지금은 약간 컴퓨테이셔널 언어학 쪽으로 좀 트렌디하게 넘어가고는 중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 과거에도 인문학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겠구나, 요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그래서 이 실제 사람이랑 모델들이 하는 동작들이 좀 다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모델을 관찰하면서 얻는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블랙박스 모델의 해석 가능한 모델이라는 연구 주제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가 발달했을 때 지금 최영준 님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단순히 리니어 리그레션만 쓸 게 아니라, 회귀분수만 쓸 게 아니라 다른 모델을 쓰더라도 해석 가능해졌을 때 생기는 파급력 같은 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 뭐 학계들 간의 다른 연구들이 또 다른 데에 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소감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역시 측정 방법 얘기할 때 참 재밌었고, 역시나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구나. 저런 측정 방법의 발달이 그 연구가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학부에서 공부할 때 인지심리학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뭐 특히 아이 트래커 같은 것도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평소에도 그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심리학에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언어학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같은 도구를 또 다른 목적으로도 쓰고 있다는 게 또 재밌게 들렸습니다. 네. 오늘 용주님 언어학 1시간 만에 개론을 한번 훑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언어학을 말할 수 있는 기회라면 네, 다 재밌습니다. 언어학 말할 때. 언어학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언어학이라고 하면은 잘 뭔지 모르잖아요. 언어라는 건 아는데 언어학은 무엇인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언어학은 네, 과학으로 이제 언어의 구조를 관찰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네, 사실 많이 행복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언어학 공부한다 하면은 너 언어 몇 개 쓸 줄 알아? 아, 아니면 아. 너 외국어 막 나 영어 공부한다고 가르쳐 아는 주라. 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어학이 이런 네. 학문이고, 네, 언어학은 뭐 단순히 이과다 문과다도 아니고 넓고 다양하고 재밌는 것도 많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1부는 이렇게 하고 2부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홀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